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주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전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시장 전망하고 코로나 이후에 투자 환경 변화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한가?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네네. 코리아 프리미엄의 반대말인데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는 측면.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은 이제는 안 써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한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 그냥 할인받고 있다, 뭔가 싸다, 이 말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도 뭐 숫자를 가지고 뭐 주가 수익 비율 퍼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해외보다는 우리가 항상 싸다. 근데 우리는 사실 싸다. 우리끼리는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밖에서도 좀 그렇게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기존에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써왔냐? 이거는 우리 과거에 뭐 70년대 이후 정말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해왔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성장 속도와 비례해서 봤을 때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는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뭐 80년대 말 중반부터 시작돼서 이제 90년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개방되고 하면서 뭔가 시장의 면모를 갖춰는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경제 대비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의 그 차이 갭이 워낙 컸었던 거죠. 그래서 코리아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 표현을 언제든지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설 때부터 경제 규모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질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목 GDP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금액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의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율에 대한 변화가 거진 붙어가는 현상이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시총과 명목 GDP 간의 비율을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을 빗대어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항상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90%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한 10년 넘게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2007년 그리고 2012년도에 버핏 인디케이터가 100을 상회하는 시점마다 항상 주식시장은 꼭지였습니다. 그때면 항상 우리 시장에 뭔 일이 벌어져서 추락하는 일이 항상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2017년도까지도 또 일어나는 그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겪고 난 이후에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 명목 GDP가 대략 2,000조 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대략 2,5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스카운트 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좀 머쓱해졌고 프리미엄 시장이다라는 정의를 조금 내려가면서 프리미엄이다라는 표현을 그냥 비율로 따져서 놓고 본다라면은 조금 비싸졌다 이 느낌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명품 등과 같은 사치제 개념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이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걸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에서 우리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좀 그런 거에서 그 기준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는 조금만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쓰지 말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럼 원인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가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 등을 저 역시 많이 고민을 해왔고 일반적으로는 한때는 뭐 회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익에 대한 그 변화, 그 편차가 크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되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그 분석 업무, 마켓 분석 업무를 받았을 때 처음에 듣게 됐던 게 경제 순환 주기적으로 3년 순환을 가장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경제나 시장을 보려할 때 3년 순환 주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냐면은 막 좋아지면은 수출도 잘 되고 기업도 매출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잘 되네? 그러면 이제 공장 풀로 돌립니다. 그러면 2년 차까지는 좋아요. 그러다가 창고에 갑자기 이제 재고가 쌓여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잘 안 팔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소비가 중단되는, 수요가 중단되는 벌어지게 되면 그게 다 떨이로 이제 팔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 재고 손실을 보게 되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산업의 특성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일이 잘 벌어지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할인 요소 등이 많이 제거되어 가고 있다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다. 네. 뭐 이거는 외환위기 전후에 많이 이제 시장에서는 지적되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조금 다루는 경향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 기준이 대부분 다 이제 국제 표준으로 대부분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엄격하게 보시는 경향들도 조금 있는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재무적 이슈 측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 이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제 머릿속에서 전부 다 나왔었던 거가 아니라 제 책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해외 교수님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논문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제거가 되어갔다. 많이 좀 줄어들거나 제거됐다. 근데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그 노동 생산성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요소 등이 전부 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딘 분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정치 부분이고 하나가 노동 부분, 노동 환경.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권익 부분을 보호하려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맞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칫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짐이 되고 그 합리적이지 못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결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낮추게 되고 기업의 지속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우리 그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뭔가 테스트하고 변화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지적하는 부분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공감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왜 한국 요즘 좋으니까 외국 사람들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디스카운트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를 보호해줘야만 돼. 미국이 우리를 보호줘야만 돼. 중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만 돼. 너무 피동적인 입장에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미국 투자자가 우리 주식을 사줘야 돼. 삼성전자를 사줘야 돼. 정말 좋은 시장이면은요 우리가 먼저 사야죠. 그런데 자꾸 밖에서 사주기를 바라고만 있다라는 거죠. 밖에서 사준다라고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도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하는 걸로 나갈 거예요. 보통들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나중에 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들이 다 많이 있을 텐데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라별로 다 따져서 보게 되면은 선진국 시장, 특히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한 15% 내외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거든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대외적인 영향을 덜 받으려면은 외국인이 더 사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외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무슨 일만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구 반대편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즉각 영향을 주죠. 그거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게 보면 거꾸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게 한국 사람들 때문이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안 그런 했기 거는 때문에. 뭐 우리 가게나 투자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음.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여러 선택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해외 투자도 상당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 우리 주식시장이 박스피에 있었던 시간, 2010년도부터 2010년도 후반, 19년도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박스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모 펀드 규모가 반토막이 났어요. 2008년도에 140조였었던 공모 시장이 80조 원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당연히 공모 시장이 수축되니까는 주식시장도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이 시장 이렇게 공모 시장에 수축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가 돈이 몰렸냐면 해외 투자.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해외 투자라고 전부 다 광고들을 했어요. 미국에 투자합시다 이제.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감독 당국이 시장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려면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켓이지 않습니까? 마켓.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마켓은 너무 한국 것만 있어요. 그리고 살만한 것들이 그러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보면은 제일 지금 답답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펀드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는 총알이 부족해서 사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돈이 들어오더라도 살만한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 다른 나라 것도 좀 많이 상장을 시켜서 이 시장이 지구 반대편의 시장에 가서 거래 계좌 트지 않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내가 좋은 해외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런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10년, 15년 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계속 우상향하죠. 우상향하죠. 네. 그러면 이 시장은 왜 올라가느냐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미국이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는 미국 기업도 많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한때 뭐 요새는 이제 중국을 퇴출시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거기다 상장을 시키고 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상장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만 투자하고 미국 퇴직연금만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 투자하는 게 유럽의 자본들만 미국에 달려가서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소비자, 선진국 소비자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경제력을 갖게 된 신흥국 중산층 이상들 이들도 똑같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제한된 공급과 수요의 증가가 맞물리면 당연히 우상향이죠. 그게 만들어지는 게 미국 주식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장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규 상장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네. 다행히 가게도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이 채 되지가 않다가 지금 이제 60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많이 지금 대기 자금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시장은 뒤로 후퇴하는 그런 디스카운트 환경에 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프리미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됩니까? 네. 그러면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 스스로 모을 수는 없잖아요.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제 주식 투자 좀 해봐. 뭐 우리 뭐
자식들 계좌를 다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감독 당국에서 유도하는 정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든지 자본시장에 머물렀을 때의 베니핏,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펀드를 가입한다라면 이런 베니핏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 괜찮은 시장이에요라는 것들을 자꾸 홍보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작업을 안 하시게 되면 그냥 중간중간에 뭔가 노이즈가 되거나 악유가 될 만한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문제들이 있느냐. 23년도부터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 부과하거든요. 해주는 건 없는데 세금만 더 걷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시장은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으로 바꾸려면 이 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베니핏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얘기들을 꺼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투자하다가 뭐 하게 되면 뭐 먹튀라던가 뭐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싸잡아서 막 하려 하는 약간 물론 당연히 이 과정에서 투기적인 주체는 엄격하게 걸러내야죠. 이 과정에서 그냥 무슨 미꾸라지 투자자들이 막 헤쳐먹고 막 나가는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그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고 뭔가 그 성장을 말하는 기업들을 상장만 시켜준다고 우리 시장이 잘 나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전통 시장을 보시면 압니다. 전통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할인마트 규제한다고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주차장 조건 만들어 놓고 쿠폰 발행한다고 시장이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정말 좋은 거는 요즘 보시면 뭐 어떤 전통 시장 내에 맛집을 몇 가지를 유치한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 그러면서 뭐 젊은 그 자영업자들을 많이 그 유치를 해서 이들이 정말 이들의 성장이 시장의 성장으로 그 지역 상권을 살려놓게 되는 이런 노력들은 누군가 나서서 해주지 않는다라면 그 시장이 잘 바뀌지는 않거든요. 상점에서 한두 명이 잘 나간다고 절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포방터 같은 사례들이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 있는 맞습니다. 시장인데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 동향은 그럼 어떻게 좀 보세요? 외국인 자금은 지금 현재 철저하게 달러에 연동되는 측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금융시장 예측에서 많은 분들이 틀린 것들 중에 저 역시도 틀렸고요. 틀린 것 중에 하나가 환율 전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는 경제 심리도 좋아질 거고 수출이 회복될 때니 대외 수지가 안정되니까 당연히 원하는 절상이 강할 거다. 환율은 그래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출발했고 대부분 21년도는 한 1,050원까지는 갈 거야. 뭐 이 정도 봤거든요. 뭐 그렇다고 1,000원 깨진다까지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는 1,2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건 여서는 결국은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21년도의 달러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을 계속적으로 의식을 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고 이 기조가 22년도에는 정책금리 인상 직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경제 외적 요소들 뭐 22년도 상반기에 우리 선거라던가 아니면 하반기에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질 텐데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서 보자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언제 들어올 거냐? 외국인은 적어도 원화가 강세라는 방향을 틀었다 할 때 이때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지만 원화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코스피가 3천 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는 원화 가치만 회복되더라도 나한테는 이득이야. 이 확신이 들었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해질 수 있는 시점은 환율의 안정 시점과 일치해서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의 안정 시점은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우리가 그때가 돼야지만 물가도 약간 물가 측면에 있어서도 안정이 되고 우리 어떤 지정학적 문제나 선거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요소 등이 조금 순화되는 시기를 2분기 전환 우리 선거 전후에서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 이후에 조금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될 것 같다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그렇죠.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그런 외국인의 자금도 시장을 뭐 깜짝 놀래킬 만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 그게 이제 결국 기존 성장 산업의 그 결과물과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와 연동되는 산업 등에 대한 밸런스 이거를 조금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시기는 그 우리 시장에 대한 시각이 조금 낙관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은 그 전후에서 내년에 꼽힐 때쯤 정도로 봐두시는 부분이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인 전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한가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자산 시장에서는 저평가일 때 사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충분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22년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